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로 40줄에 들어선 중년 새내기입니다. 제 입으로 저를 중년이라고 소개하니 기분이 좀 이상하네요. 그래도 40이라는 나이가 생각보다는 좋은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뭐랄까, 이젠 정말 어른이 된 기분이랄까요? 그리고 제 인생에 잊지 못할 한 사람을 떠올리며 부끄럽지 않은 예쁜 할머니가 되고 싶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고부관계들이 사이가 나쁘진 않겠지만 저는 정말 시어머니와 사이가 나빴어요. 유치한 말이지만 시어머님이 먼저 저를 미워하고 동서와 차별하셨기에 저도 똑같이 시어머니를 미워했죠. 저는 평범하다고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집 딸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결혼 허락을 받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요. 사랑이 뭔지 남편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 모진 구박을 견디며 끝내 그 집 며느리가 되었어요. 그러니 저희 시집살이는 이미 예정된 일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결혼을 후회한다는 건 아닌데요. 그건 역시 결혼한 지 10년 가까이 된 지금도 저한테 참 잘하는 애처가 남편 때문이에요. 다만 첫 단추부터 잘못되었던 시어머니와 저의 관계는 단 한순간도 좋은 적이 없었죠. 그러다 제가 결혼하고 4년이 되었을 때 남편보다 3살 아래인 서방님이 누가 들어도 부잣집 딸과 결혼하면서 제 시집살이는 최악 중에 최악이 되어버렸어요. 덕분에 부자의 씀씀이도 큰 동서와 비교당하느라 저는 시댁 가는 일이 죽도록 싫었어요. 남편도 그걸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남편은 저한테 무리하지 않아도 되니 가고 싶지 않으면 가지 말자고 했는데요. 저는 그럴 수는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결혼을 했는데요. 괜히 시어머님한테 꼬투리를 잡힐 수는 없었어요. 그러다 제가 임신을 했고 결혼 후 줄곧 기다린 아이라 기쁘기도 하면서 내심 아무리 저를 싫어하는 시어머님도 손주 소식에 기뻐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그건 제 희망사항이었죠. 임신한 게 뭐 큰 벼슬이냐? 나는 아들 둘이나 낳으면서도 임신했을 때랑 하지 않았을 때랑 똑같이 할 일 다 했다. 작은 애는 지네 친정 회사 때문에 바쁘다고 하니까 이번 제사도 너 혼자 다 준비해. 괜히 임신했다고 엄살 떨 생각이면 당장 집어치워라. 이렇듯 저의 기대와 달리 저한테 돌아오는 건 서러운 기억밖에 없었네요. 그래도 남편은 늘 제 편이라 시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면 저를 대신해서 큰 소리도 쳐줬고 어쩔 때는 저를 데리고 아예 시댁을 나오는 등 저를 지켜줬는데 그래서 시어머님이랑은 더욱 사이가 멀어졌어요. 제가 당신 아들 뒤에서 조종한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동서는 가만히 있어도 시어머님의 예쁨을 독차지했고 동서는 원래도 눈치가 없는 사람이라 자기 때문에 제가 시어머님한테 당한다는 생각은 1도 하지 못하더군요. 그렇다고 동서가 경우가 없이 시어머님의 기세를 등에 업고 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진 않았는데요.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동서는 눈치가 없어 본의 아니게 제 속을 뒤집을 뿐이었어요. 살아온 환경이 달라서인지 동서는 생각 없이 말을 툭툭 하는 편이었고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너무나도 쉽게 행동으로 옮기곤 했는데 그 중에 하나였던 사건으로는 시어머니께 어버이날 선물로 1000만원짜리 밍크코트를 사드리자고 하더군요. 저는 액수를 듣고 깜짝 놀라 난색을 하고 말았고요. 밍크코트? 게다가 1000만원? 동서, 그거 너무 과하지 않아? 어버이날이면 시부모님 두 분이 같이 좋아할 만한 걸로 해야지. 밍크는 너무했다. 반반씩만 해도 500만원인데 내년 어버이날은 어쩌려고. 그러지 말고 내년에 어머님 환갑이니까 그때 하면 어때? 물론 가격대를 조금 낮춰서. 네? 밍크가 과해요? 원래 다들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아버님은 아버님대로 좋은 거 해드리면 되죠.
골프채 같은 걸로? 우리 아버님은 골프 안 하셔. 그리고 솔직히 우리 형편에 너무 부담이지. 어머, 그러셨어요? 죄송해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알겠어요. 어버이날은 그럼 각자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해요. 그럼 되죠? 그래, 동서. 저는 그때는 동서가 그래도 어른이니까 제 말의 의미를 이해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동서는 제 말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했더라고요. 제가 부담스러우니 하고 싶으면 너 혼자 하라고 이해했다는 듯 어버이날 기어코 1,000만원짜리 밍크코트를 시어머니께 사드렸어요. 저는 봉투로 각각 시부모님께 20만원씩 현금으로 준비했는데 동서의 선물에 입이 찢어진 시어머님은 제가 드린 봉투를 받자마자 던져버리셨죠. 그때는 정말 마음 같아서는 도로 주워 가져오고 싶었는데 시아버님이 제가 기분이 상할까 얼른 봉투를 집어들고 시어머님께 타박을 하셨어요. 아니 이 사람아, 큰애 성의가 있는데 이걸 막 내던지면 어떡해?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 털옷이 뭐가 그렇게 좋다고? 또 큰 며느리만 싸고 들지. 아니 딱 봐도 봉투가 얇잖아요. 무슨 어린애 용돈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봐요. 우리 둘째 며느리 통 큰 거. 자기도 롤렉스인지 시계 받아서 좋으면서 왜 나만 이상한 사람 만들어요? 사람이 솔직해야지. 나 이거 이번 겨울에 입고 나가서 친구들한테 자랑할 거야. 어때? 잘 어울리니? 이놈의 여편네가 더워 죽겠는데 당장 벗어. 털옷을 입고 있으니까 아주 반달곰이 따로 없네. 아버님, 왜요? 어머님한테 딱인데? 어머님 엄청 잘 어울리세요. 최고, 최고. 그때는 동서가 일부러 저를 골탕이라도 먹이려고 한 행동인 줄 알고 기분이 상했어요. 그런데 동서가 저한테 슬쩍 오더니 형님이 부담스럽다고 하셔서 그냥 저 혼자 가서 샀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형님 입장에서는 많이 놀라셨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다음엔 선물은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나저나 어머님은 왜 그러시지? 아무리 소액이라도 그러시면 안 되는 건데. 그렇죠, 형님? 라고 하는데 저걸 가서 따져야 하나 위로해줘서 고맙다고 해야 하나 참 헷갈리더군요. 하지만 확실한 건 동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얼굴로 저한테 비곁을 먹인 것은 확실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그런 기분을 느낀 것은 저 혼자가 아니었는데 저희 남편 역시 시어머니의 태도에 기분이 상했는지 화를 내며 그러더군요. 엄마, 아무리 재수씨가 사준 선물이 좋아도 그렇지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야? 예슬이 엄마 기분은 생각 안 해? 야, 내가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하니? 나는 그렇다. 부모한테 얼만큼 베풀 수 있는가가 효심이야. 우리 둘째네는 이 밍크가 효심이고 니네는 꼴랑 그 봉투가 효심이지. 그럼 당연히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겠어? 엄마, 정말 이럴 거야? 알겠어. 그럼 우리는 효심이 그것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냥 도로 줘. 우리라도 잘 쓸 테니까. 어머, 줬다 뺏는 경우가 어디 있니? 그리고 그건 이미 네 아버지가 챙겼잖아. 됐고 네 처한테 가서 상이나 차리라고 해라. 배고프다. 왜 그걸 예슬이 엄마 혼자 시켜? 재수씨는? 아우, 넌 사내놈이 뭘 그렇게 따지니? 맏며느리가 시댁에 와서 일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리고 네 처는 손이 야물어서 음식도 잘하고 주방 정리도 잘하잖아. 잘하는 거 시켜준다는데 뭐가 불만이야? 현준이 처는 생전 그런 거 안 해봐서 할 줄도 모른다고 하지 않니? 아주버님 죄송해요. 저희는 친정이나 저희 집에 일해주시는 이모님이 계셔서 음식은 제가 할 줄을 몰라요. 대신 저는 여기서 기쁨 조할게요. 아, 네, 그러시군요. 아주 팔자가 부럽습니다. 그럼 그렇게 돈도 많으시니까 그냥 저희 부모님 모시고 나가서 좋은 거 드세요. 저희는 그냥 갈 테니까. 어머, 그럴까요?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어머님, 나가서 맛있는 거 드실래요? 저는 처음엔 동서를 좀 오해했어요. 솔직히 저만 이상하게 느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동서라는 사람을 겪어보니 어이없지만 악이라는 건 정말 1도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또 사람을 미치게 했어요. 차라리 아기를 갖고
나쁜 짓을 하는 거면 싸움이라도 할 텐데 이건 뭐 순수해도 너무 순수하니까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동서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려니 그건 제가 도무지 감당이 되지 않더군요. 그래서 동서와는 종종 소통에 문제가 있었고 그런 동서와 시어머니 때문에 문제의 그날은 저희 부부만 열받고 친정으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저희 부부와 상의도 하지 않고 시댁은 2주에 한 번씩 격주 주말에 시댁에 모여 저녁 식사를 하는 모임을 만들었다며 통보했고 한 달에 무려 2번이나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께 차별을 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솔직히 내키지 않더군요. 그렇다고 싫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그때마다 못 갈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도 곤욕이라 처음 몇 번의 모임에 참석했어요. 동서가 자기가 음식 전부 준비했다며 저한테 몸만 놔도 된다고 했는데 그것도 영 내키지 않았죠. 그리고 이런 저의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어요. 너는 몸만 달랑 왔으니 네 동서한테 잘해. 겉옷도 좀 들어주고. 네가 봐서 불편할 것 같으면 미리미리 센스 있게 좀 챙겨. 너 원래 그런 거 잘하잖아. 엄마, 지금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재수씨 하수인도 아니고 왜 그래야 하는 건데요? 왜긴 원래 집안에 행사나 모임이 있으면 전적으로 맏며느리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건데 얘는 늘 이렇게 지 몸뚱이 하나만 오지 않니? 그럼 지 대신 이렇게 신경 쓴 아랫동서한테 고마움을 표현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래서 있는 집 사람을 들어야 한다는 거야. 얼마나 보기 좋니? 에이, 어머니 왜 또 그러세요? 어머님이 그러시면 형님도 기분 나쁘시단 말이에요. 저랑 안 그러기로 약속하셨으면서. 그래서 음식도 전부 출장 뷔페 부른 건데 형님은 직장도 다니시고 애도 키우시니까 힘들잖아요. 아니 너는 왜 그렇게 마음이 태평양이니? 정말 뭐 하나 안 이쁜 데가 없네. 그래도 그렇잖아. 사람이면 염치가 있어야지. 이런 거 보고 당연하게 생각하면 어쩌니? 그네 너는 네 동서 보고 뭐 느끼는 거 없어? 저는 그때 제 인내심의 바닥을 봤어요. 물론 시어머니의 모난 성격을 아니까 대충은 예상했던 일이긴 했는데 그날은 도무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고 생각하고 저도 제 불만을 터뜨렸어요. 어머니, 저도 눈치가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저 안 좋아하는 것도 잘 아는데요. 아무리 동서가 예뻐도 이건 아니죠. 제가 이 이상 뭘 어떻게 해요? 그냥 저 싫으시면 오지 말라고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꼭 오라고 해서 사람 기분을 상하게 만드시는데 그러시는 저희가 도대체 뭐예요? 이러시면 어머님 기분이 좀 나아지세요? 저는 앞으로 제사, 명절, 행사, 모임 일절 오지 않겠습니다. 어머님이 예뻐하시는 동서 있으니까 저는 빠져도 되죠? 동서, 내년 초에 어머님 환갑 있는 거 알지? 나는 아무래도 참석하긴 힘들 것 같으니까 동서가 잘 좀 준비해줘. 어머님 취향 잘 알지? 무조건 비싸고 좋은 곳에 예약해서 비싼 선물 안겨드리면 될 거야. 어머,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이제는 네가 간이 부어도 단단히 부었구나. 네가 뭔데 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전에는 내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자존심도 없이 깨갱하더니 왜? 이제는 더럽고 치사해서 못 해먹겠어? 왜? 이젠 내 아들이랑 결혼도 하고 애도 낳았으니까 나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다는 거야? 저도 사람이에요. 어머님은 제가 계속 참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이제 싫어요. 제가 왜 부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건데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네 집에서는 시집가면 시부모 앞에서 눈 똑바로 뜨고 대들라고 가르치던 내 아들이랑 결혼만 시켜주면 평생 존노릇을 할 것처럼 굴더니 이래서 가난한 것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게 누가 가난하래? 엄마, 진짜 자식인 저도 참고 있기가 너무 힘드네요. 솔직히 저 엄마가 예슬이 엄마한테 뭐라고 할 때마다 집이랑 인연 끊고 싶은 거 겨우 참았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자기도 인정받고 싶다고 하는데 엄마는 저 사람이 마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걸핏하면 저 사람 친정 가난하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뭐 있어요. 재수씨 네가 잘 산다고 저희 집까지 엄청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어쩌다 현준이가 부잣집에 장가가서 엄마가 요즘 우리도 같은 급이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정신 좀 차리세요.
뭐야? 저도 이제 한계예요. 저도 여기 오기 싫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현준이네 끼고 원하시는 호강 받으시면서 사세요. 앞으로 저희는 여기 오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근데 이 사람도 할 만큼 했어요. 저도 이젠 장인 장모님한테 죄송해서 이 이상은 참을 수 없어요. 어머머, 여보, 얘 하는 말 들었어요? 아주 지처한테 세뇌를 당했네. 시끄러워. 틀린 말도 아니지 뭐. 알겠다. 괜찮으니까 니들은 니들끼리 잘 살아. 그네야, 그동안 애썼다. 이제라도 편하게 살아. 아버님, 죄송해요. 됐어. 얼른 가. 저 양반이 미쳤나? 가긴 어딜 가? 너 이거 다 치우고 가야지. 너 가면 이것들은 누가 치우니? 엄마 좋아하는 재수씨 있잖아요. 재수씨 시키기 싫으시면 엄마가 직접 하시면 되고요. 뭐야? 어머니, 저는 이거 다 못할 것 같은데. 형님. 저는 애절하게 저에게 도움을 청하는 동서의 눈을 외면했어요. 아무리 아기가 없다고 해도 더는 당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남편 손에 못 이기는 척 딸을 데리고 시댁을 나갔죠. 시댁 대문을 나가는데 어찌나 속이 시원하든지 눈물이 다 나더군요. 남편은 그런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고 하면서요. 솔직히 미안한 건 저였죠. 제가 물러나지 않고 결혼해서 시어머니가 남편 역시 사이가 좋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 뒤 시어머님은 저와 남편에게 돌아가며 계속해서 전화를 하셨어요. 물론 저희 둘 다 시어머님 전화를 차단해 버렸는데 나중엔 시아버님이나 아예 모르는 전화로 전화를 하시더군요.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렇게 싫다면서 곧죽어도 저를 불러 구박하는 그 심보는 도대체 뭐냔 말이죠. 아무튼 그날 이후 저는 시댁에 가지 않았어요. 시댁에 발을 끊고 맞이하는 명절엔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늘 하루 종일 구박받으며 음식을 하곤 했는데 구박하는 사람도 없고 음식을 안 해도 되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죠. 남편이 일찍 제 친정에 가서 명절 연휴 동안 있다가 오자고 해서 엄마가 해주는 밥을 연휴 내내 먹고 정말 마음 편하게 지내다 집에 왔어요. 살도 무려 3kg나 쪘더라고요. 제가 원래 명절만 지나면 3, 4kg는 빠지곤 했는데 그 반대가 되니 점점 더 시댁에 가기 싫었어요. 그렇게 마음 편한 시간이 지나가고 시어머니 환갑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돈 많은 동서가 있으니 걱정할 것도 없겠다 싶어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느닷없이 회사 전화로 시어머님이 전화를 하셔서는 회사 앞이라며 당장 나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때는 정말 너무 놀라서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회사 앞까지 시어머님이 찾아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왠지 나가지 않으면 시어머님이 회사에 뭔 짓을 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저는 다급하게 시어머님을 만나러 나갔죠. 어머니, 여기까지 오시면 어떡해요? 왜? 나는 여기 오면 안 되는 거니? 그러게, 너도 작작에 써야지. 너, 내 아들 믿고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지? 그래, 내가 한 발 물러날 테니 너도 이젠 그만하고 다시 예전처럼 내 집에 오고 네 할도리는 해라. 지금 저더러 다시 어머님 댁에 가서 인간 대접도 못 받고 동서랑 차별당하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싫어요. 저는 지금이 너무 좋아요. 얘가 정말 너 나랑 끝까지 해보자는 거야? 어른이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한 발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뭐? 싫어? 지금이 좋아? 그렇잖아요.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싫고 좋은 게 있죠. 오죽하면 어머님 아들인 예슬이 아빠도 자기 집에 가기 싫다고 하잖아요. 그야, 그건 네가 내 아들을 세뇌시켜서 그런 거고. 제가요? 저 그런 적 없어요. 그 사람은 뭐 눈 없고 귀가 없어요? 아무튼 저는 싫으니까 다신 여기 오지 마세요. 뭐야? 그래서 한 번뿐인 CME 환갑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너더러 음식을 하라고 했어. 돈을 내놓으라고 했니? 너 내가 얼마나 우스우면 여기까지 온 나한테 이렇게 행동을 해? 네가 그러고도 맏며느리야?
왜 이럴 때면 맏며느리를 찾으세요? 그렇게 예뻐하시는 작은 며느리 있잖아요. 어련히 알아서 동서가 잘 해드릴 텐데 왜 저한테 그러세요? 어차피 제가 해드리는 건 전부 마음에 안 드시잖아요. 그리고 저만 이래요. 그이도 참석 안 한다고 하는데 왜 저한테 이러세요? 그야 네가 간다고 하면 내 아들이 안 오겠니? 막말로 내 아들이 오고 싶어도 네 눈치 보느라 올 수 있겠냐고. 왜 너 하나가 우리 집 분위기를 망치는 건데? 참할 필요 없고 나는 네가 오는 걸로 알고 있으며. 그러세요. 저는 안 갈 거니까. 어머님 말씀처럼 그이가 제 눈치 보느라 못 가는 거면 물어보고 그이는 가라고 할게요. 너 정말 끝까지? 시어머님은 제가 예전과 달리 완강하게 버티자 얼굴이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처럼 붉게 달아오르셨어요. 그리고는 저 하나 때문에 자식하고 연까지 끊어지게 생겼다며 남 보란 듯이 주저앉아 대성통곡하셨는데요. 저는 모르는 사람이라는 듯 뒤돌아 들어왔네요. 계속 있어봤자 창피하기만 하고 달라질 건 없었으니까요. 솔직히 남들은 그냥 식구들끼리 좋은 데에서 식사하는 정도로만 한다는 환갑을 시어머니는 큰 건수라도 되는 듯 잔뜩 기대하고 계셨어요. 여행, 가족사진, 외식 등 바라시는 것도 많으셔서 1년 전부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시아버님 환갑 때도 식사하고 1박 2일 가족여행을 다녀왔는데 주인공인 시아버님은 별 말씀이 없으셨지만 저만 시어머니 등살에 쉴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도 동서가 시집 오기 전이라 그럭저럭 버티면서 넘어갔는데 지금 시어머니 환갑은 동서도 있고 또 당신이 주인공이라고 바라는 것도 많으니 저는 나중에 안 챙겨도 되니까 세상에 환갑이라는 게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바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런 저한테 남편이 중간에서 알아서 차단을 해주니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새삼 남편과 오랜만에 퇴근 후 외식이라도 하면 좋겠다는 마음에 친정엄마한테 딸의 어린이집 픽업을 부탁하고 퇴근 후 남편의 회사로 찾아갔는데요. 글쎄 시어머님이 남편 회사까지 찾아와 저보다 먼저 남편을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리고 곧이어 저랑 데이트할 생각에 신난 남편이 회사를 나왔는데 시어머님을 보고 깜짝 놀라며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보였어요. 사실 저는 시어머님이 저를 찾아왔었다는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굳이 말해서 서로 불편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말을 하지 않았는데 시어머님이 남편 회사에까지 찾아갈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일부러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시어머님과 남편이 하는 대화를 듣게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당신 환갑잔치 때문에 남편을 찾아간 거였고 그때 비로소 시어머님의 진짜 속내를 알 수 있었어요. 엄마가 여긴 왜 오셨어요? 왜 왔겠니? 몰라서 묻는 거야? 넌 네 엄마 환갑잔치가 코앞인데 어쩜 장남이 돼서 이럴 수 있니? 네가 그러니까 예슬이 엄마 그게 너 믿고 나한테 까불잖아. 예슬이 엄마가 언제요? 그 사람처럼 착하고 엄마 아버지한테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착한 사람 건드린 엄마 잘못이죠. 이게 정말? 몰라. 그래, 내가 잘못한 걸로 치자. 그럼 됐지? 그러니까 너 오늘 밤이라도 당장 네 처 설득해. 걔가 너 믿고 내 환갑잔치 안 온다고 하는데 네가 가자고 하라고. 힘든 일 아니잖아. 엄마, 나는 그럴 마음도 없지만 왜 그렇게 환갑잔치에 목을 매요? 그러게 진작에 그 사람한테 잘 좀 하지 왜 그러셨냐고요. 그런데 엄마 말대로 하면 뭐 그때는 별일 없을 것 같아요? 그때도 또 빈정상하는 일이 벌어질 텐데 뭐하러 그런 수고를 해요? 그냥 엄마 좋아하는 막내 아들이랑 막내 며느리한테 대접 받으시면 되잖아요. 이것들이 부부 아니랄까봐 둘이 똑같은 말만 하네? 왜? 걔가 내가 집 회사 찾아갔다고 벌써 고자질하던? 뭐라고요? 엄마, 여기 오기 전에 집사람 회사 가셨어요? 엄마 정말 왜 그러세요? 왜긴 내가 아쉬워서 그렇지. 누구든 허드렛 일 할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렇다고 내가 현준이 처를 막 부려먹을 수 있니? 그래도 네 처가 손도 빠르고 깔끔해서 부려먹기 딱 좋은데. 그거였어요. 그렇게 예슬이 엄마 환갑잔치에 부르고 싶은 이유가? 정말 실망이네요. 저 그냥
엄마랑 지금 이 순간부터 영 끊고 살게요. 뭐야? 지금 네가 널 낳아준 엄마한테 그게 할 소리야? 이럴 줄 알았으면 아까 낮에 그년 머리채라도 확 잡아채서 패대기를 칠걸. 알았다. 나도 너 같은 아들 필요 없다. 다시는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지 마. 배은망덕한 놈.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는 시어머니 말에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러니까 저를 부려먹을 생각에 이렇게 저와 남편을 찾아왔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악해도 정도가 있지. 저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있어도 시어머니께 예전처럼 잘하려 정성을 쏟는 일은 없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그날 마치 저는 남편한테 늦게 도착해 시어머님을 보지 못한 것처럼 연기를 했는데 남편도 굳이 시어머니 말을 하지 않더군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서로 알고 있었어요. 얼굴에 말하지 못한 그늘이 똑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맛있는 음식을 두고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시어머님은 정말로 철눈을 끊어내듯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당신이 기대하던 환갑에도 저희 가족은 참석하지 않았죠. 하지만 눈치 없고 생각 없는 동서를 통해서 그럭저럭 잘 지나갔다는 건 들어서 알게 됐는데요. 동서가 나름 호텔에서 잘 대접해 드렸더라고요. 그럼 된 거죠.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동서가 기쁨조 역할을 하면서 저 대신 시부모님께 잘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시어머님의 환갑이 지나고 몇 달 뒤 뜻밖의 동서한테 연락이 왔어요. 거의 울먹이면서 전화가 왔는데 참 난감했어요. 형님, 있잖아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정말 이렇게 형님이랑 영 끊고 사실 생각이세요? 형님이 없으니까 제가 너무 중간에서 곤란해요. 왜? 동서가 곤란할 게 뭐 있어? 어머니 동서 좋아하잖아. 그건 그건데 요즘 자꾸 형님 생각나서 화딱지가 난다고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시거든요. 꼭 무슨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구셔서 제가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곧 있으면 명절이잖아요. 지난 명절에도 형님 없어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래서 드리는 말인데 그냥 형님이 예전처럼 어머님께 숙이고 들어오시면 안 될까요? 형님만 눈 한번 딱 감으시면 온 가족이 평화롭잖아요. 동서 말이 좀 이상하다. 동서가 아무리 생각 없이 말을 해도 그렇지. 내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지. 중간에서 동서가 힘든 건 잘 알겠는데 그렇다고 내가 다시 예전처럼 시댁에 가서 구박받고 차별받는 일은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번에 굽히고 들어가면 그동안의 수모보다 더한 수모를 당해야 해. 하지만 동서는 아니잖아. 내가 없다고 나 대신 동서가 허드렛 일 다 하고 구박받진 않을 텐데. 나한테 이런저런 한다는 자체가 나는 좀 기분이 나쁘네. 동서도 다 봤잖아. 그동안 내가 얼마나 모진 수모를 당했는지. 그걸 동서 때문에 다시 하라고? 나는 싫어. 동서도 싫으면 그냥 시어머니께 싫다고 해. 동서한테는 뭐라고 하지 못하실 거야. 동서는 매정한 제 말이 서운했는지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내 저한테 울먹이며 전화를 끊었는데요. 나중에 문자로 왜 자기가 저와 어머님 사이에서 이런 곤란한 상황을 겪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가운데서 너무 힘들다고 하더군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결국 동서도 이기적인 건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그리고 남편한테 동서가 전화했다는 사실을 말했는데요. 남편이 저한테 잘했다며 다음에 또 그런 전화가 오면 그때는 번호도 차단해버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시댁 식구들한테 천하의 나쁜 연놈이 되었지만 비로소 해방감을 느끼고 딸아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예전엔 딸아이도 이상하게 자꾸만 눈치를 보는 것 같아 속상했는데 그럴 일도 없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행복한 시간도 아주 길지는 않았는데요. 시댁과 연을 끊고 산 지 2년이 되었을까? 가끔 안부 전화 정도 드리던 시아버님께서 심각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저희 집에 와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워낙 그런 말씀을 하지 않는 시아버님이라 더 그랬던 것 같아요. 큰애야, 갑자기 연락해서 많이 놀랐지?
다른 게 아니라 집안에 큰일이 터져서 너한테 연락을 했어. 네 시어머니가 글쎄 위암이란다. 워낙에 엄살이 심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벌써 손도 써볼 수 없도록 전이가 됐다고 하고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도 암세포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다고 하는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전이 된 속도가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 빨라서 나한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는데 니들 생각이 나서 말이야. 네 마음 모르는 건 아니지만 네 시어머니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는데 이제 그만 마음 풀고 병원에 한번 와주면 안 되겠니? 그래도 부모고 자식인데 언제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고 하니 내가 마음이 안 좋아서. 네 시어머니도 아프고 나서는 사람이 많이 약해졌어. 아마 먼저 때처럼 너한테 상처 주거나 난리칠 기력은 없을 게다. 저는 시아버님의 소식에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미워하는 시어머니라도 그렇게 정정하신 분이 그런 큰 병에 덜컥 걸렸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은 제 감정보다도 자식된 도리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고 남편에게 말해서 저희는 시어머님이 입원하셨다는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남편은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많이 놀란 듯 보였고 괜히 저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만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는데요. 막상 환자복을 입고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시어머니를 보니 제가 당한 수모보다도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마음도 잠시, 분명 기운 없이 축 처진 모습으로 계시던 시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도끼 눈을 뜨시고는 난리를 치기 시작하셨고 저한테 삿대질을 하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시는데 저도 그때는 당황스럽더라고요.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감히 내 앞에 면상을 들이밀어. 왜? 나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확인하려고 왔냐? 이게 다 재수없는 너 때문이야. 너 같은 거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집에 못 들어오게 했어야 했는데 너 때문에 내가 몹쓸병에 걸려 죽게 생겼다고. 당장 나가! 나가! 분명 시어머님은 이 모든 불행이 저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듯 저를 원망하고 계신 듯 했어요. 그렇게 예뻐하던 동서는 병원은 무섭다며 거의 발길을 끄는 듯 했고 서방님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았는데요. 그것도 형식적일 뿐 시어머니 상태만 확인하고는 돌아갔다고 하더군요. 이 사람아, 내가 오라고 했어. 자네 그러다 애들 얼굴 영영 못 보면 어쩌려고 그래. 괜히 후회하지 말고 이제라도 좋게 풀어.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곧게 먹어야지. 뭐예요? 당신 지금 나 죽는 거 대비하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나 몰래 둘이 연락하고 지내는 건 모를 줄 알아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막말로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잘못은 파득파득 우겨서 결혼하고 지알도리도 하지 않은 제가 잘못이지. 이년아, 병은 네가 걸려야 해. 엄마, 진짜 왜 그러세요? 여기 오자고 한 사람이 예슬이 엄마예요. 엄마 끝까지 이 사람한테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이 사람이 싫으세요? 그래, 싫다. 나는 쟤가 너무 싫어. 쟤만 싫은 줄 아니? 쟤가 낳은 새끼도 싫다. 너 지금이라도 당장 이혼해. 네가 이혼해야 내가 살아. 쟤만 없어지면 내가 살 것 같다. 너 내가 낳은 내 아들이잖아. 엄마, 정말 끝까지 알겠어요. 그럼 지금처럼 저 같은 자식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 때문에 엄마가 병에 걸린 거라고요? 아니요. 엄마가 평소에 악독한 마음만 품고 계시니까 그게 엄마를 병들게 한 거예요. 그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어요. 그건 우리 집 식구라면 다 아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엄마만 모르죠. 듣자 하니 병원에서 엄마가 가망 없다고 했다는데 제가 괜히 왔어요. 그냥 장례 치를 때나 올걸. 뭐야? 지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왜요? 엄마도 막말하시는데 저는 못해요. 저 갈게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잘 보내시고 그렇게 가세요. 남편은 괜히 왔다며 저에게 병실을 나가자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난 시어머니는 저를 향해 무섭게 다가오셨고 제 머리채를 잡고 저를 이리저리 휘두르시는데 그 힘이 얼마나 세던지 제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결국 남편과 시아버님까지 합세해
시어머니를 말렸고 저는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는데 저도 너무 억울했어요. 제가 도대체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저러시나. 너무 서러워서 주저앉아서 펑펑 울어버렸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시며 악담을 멈추지 않으셨는데요. 뭘 잘했다고 네가 울어? 여기서 울고 싶은 건 나야. 내가 왜 너 깎아 때문에 죽어야 하는 건데? 죽어야 할 사람은 너야. 저는 그때 사람이 미쳤다는 게 저런 거구나 하고 느꼈어요. 그리고 더는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없었던 시아버님은 시어머님을 잡고 흔드셨는데요. 제발 그만 좀 해, 이 사람아. 당신이 그러고도 어른이고 애미야. 사람이 죽을 날 받아놨으면 심보를 좋게 먹어야지. 그렇게 독만 품고 눈 감으면 당신 속이 시원하겠어. 그리고 당신 병 걸린 게 왜 얘 때문이야? 말은 바로 해. 그동안 당신이 그렇게 악독하게 얘를 괴롭히니까 하늘에서 천벌을 내린 거라고. 당신이 죽어도 어느 자식이 당신을 보겠다고 가겠냐고. 죽어서도 외롭고 싶은 거야. 저는 결혼하고 시아버님이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시는 것을 그날 처음 봤어요. 그리고 당신 남편의 모습이 충격이었는지 시어머님은 분노에 양손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아무 소리하지 못하셨는데요.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상황이 일어났어요. 어른들의 큰 소리에 놀란 5살 제 딸아이가 자기 숨는다고 그만 동서가 사준 1,000만 원짜리 시어머님의 밍크코트를 뒤집어 쓰고 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는데 그걸 시어머님이 보시고는 정신줄을 놓으시고 마셨던 거예요. 이 상놈의 기집애, 이게 얼마짜리 밍크인 줄 알아? 시어머니는 아픈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제 딸에게 다가가 당신의 밍크코트를 휙 걷어냈고 웅크리고 있던 제 딸의 머리를 세차게 치셨어요. 그래도 당신 촌녀인데 그 모습에 다른 사람들도 지나가다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리고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난 저와 남편은 이를 도저히 넘어갈 수 없었는데요. 저는 얼른 딸아이를 안아서 병실을 나왔고 제 등 뒤로 옷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 저희 남편이 있는 힘껏 그 밍크코트를 찢어버린 거예요. 자기도 얼마나 화가 났으면 어지간해서는 사람 손으로 찢어질 리가 없을 그 옷이 찢어졌는데 그 순간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찢어지도록 울렸죠. 아무리 비싼 옷이라고는 하나 사람보다 더 비싼 건 없잖아요. 시어머님은 아마도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었고 너무 소리를 지른 탓인지 쓰러지고 마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개의치 않고 저를 따라 병실을 나왔고 다시는 여기 올 일 없다며 제가 안고 있는 딸아이를 안고 빠른 걸음으로 병원을 나갔는데요. 그 뒤 저희는 시어머님에 대한 그 어떤 말도 나누지 않았어요. 저희도 한동안 그 일로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시아버님도 충격이 크셨는지 일체 전화도 하지 않으셨고 그때 유일하게 전화를 하던 사람은 눈치 없는 동서뿐이었죠. 동서는 서방님한테 들은 시어머님의 상태를 저한테 전하며 시어머님이 곧 돌아가실 것 같다며 징징거렸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장례식에 오지 않아 자기 혼자 장례식 일 처리를 다 해야 할까봐 그게 걱정인 것 같았어요. 형님, 저도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집안에 맞으니까 장례식 때는 오실 거죠? 저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들어보니까 3일 동안 꼼짝도 못하는 거라면서요. 동서, 어차피 동서는 돈도 많은데 뭐가 걱정이야? 요즘 상조회사가 다 알아서 해주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요. 좌우간 할 일이 엄청 많던데. 형님, 오실 거죠? 저 형님 없으면 안 돼요. 동서, 내가 진짜 어지간하면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동서가 그렇게 자기 편한 대로 살면 안 돼. 그리고 내가 동서 못하는 거 대신해주는 사람이야? 말을 해도. 죄송해요. 제가 또 눈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저는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못 고치잖아요. 그래도 고쳐. 나는 가끔 시어머님보다도 동서가 약올라. 나랑 싸우고 사이 나빠지고 싶은 거 아니지? 그럼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그 반대인걸요.
저는 그때 참 동서가 어이도 없고 한심했어요. 그래도 자기도 어른이고 한 집안의 며느리인데 그럴 것도 아니었음 왜 결혼 같은 걸 했는지 제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제 머릿속에 번쩍하고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고 저는 동서한테 장례식 준비는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했네요. 저도 그동안 받은 게 있는데 이대로 시어머님을 보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받은 것 그 이상으로 돌려드리고 싶었죠. 그래서 환갑도 못 챙겨드린 그 마음을 담아 시어머니 장례식 준비를 했고 그러기를 며칠 뒤 시아버님께 연락이 왔어요. 나다, 잘 지내니? 그때 그 일로 우리 예슬이가 많이 놀랐을 것 같아서 마음이 쓰이는구나. 내가 괜히 오라고 해서 니들한테 그런 일이나 겪게 했어. 미안하다. 또 그러신다. 저희는 괜찮아요. 예슬이도 그때는 좀 많이 놀랐는데 상담 치료도 받고 저랑 그이도 예슬이한테 최대한 잘 설명하고 있으니 아버님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전화하신 이유가 그게 다세요? 그게 말이지. 그래도 너한테 알리기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네 시어머니 퇴원했다. 병원에서도 진통제 주는 것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고 저 사람도 집에 가고 싶다고 해서 집으로 가려고. 아, 그런데 아버님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답답은 해도 병원이 편하실 텐데. 작은 애가 간병인 붙여준대. 이럴 때는 네 시어머니가 돈덩거린 보람이 있긴 하더라. 근데 내가 전화를 한 이유는 사실 그것 때문만은 아니야. 시아버님은 조금 뜸을 들이는 것 같더니 시어머니가 자기가 죽고 난 뒤 당신 소유의 개인 유산을 장남인 저희 남편이 받게 될까 두려워하며 법적으로 저희 부부가 한 푼도 받지 못하게 처리를 해달라고 시아버님을 들들 볶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저 형식일 뿐이니 도장만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요. 내가 정말 너한테 미안하다. 근데 이놈의 여편네가 계속 사람을 못 살게 구니까 나도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냥 도장만 찍어줘라. 이 서류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어. 아버님, 걱정하지 마세요. 도장 찍어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저 혼자 집에 갈 테니까 그때 서류 주세요. 고맙다. 그리고 너한테는 특히 미안해. 너같이 착한 애도 없는데. 그런 말씀 마세요. 그럼 금요일에 갈게요. 저는 전화를 끊고 회심의 미소를 지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저도 그때는 누굴 탓할 수 없을 정도로 제 안에 도끼만 가득했던 것 같은데요. 제 머릿속은 오로지 한 가지 생각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나름 남편 몰래 이것저것 준비를 했고 문제의 금요일이 되었죠. 저는 회사에 휴가까지 내고 시댁을 갔고 그새 뼈만 남고 앙상해진 시어머니는 이제는 정말 저한테 달려들 기력이 없으신지 눈만 매섭게 저를 노려보고 있더군요. 어머님, 저 왔어요. 그렇게 어머님 개인 유산 저희가 받을까봐 걱정이 많으시다면서요. 제가 그 걱정 덜어드리려고 왔으니까 그렇게 무섭게 보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 힘드시겠지만 좀 봐주시고요. 네가 준다는 선물? 지나가는 개가 없겠다. 됐다. 네 가게 준비한 선물 하나도 고맙지 않아. 됐으니까 네 시아버지가 준비한 서류에 도장 찍고 내 집에서 썩 꺼져. 에이, 그러지 마시고요. 준비한 사람 성의가 있는데 이것 좀 봐주세요. 그래도 이왕이면 마음에 드는 걸로 해드리고 싶은 제 작은 마음이에요. 저는 제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시어머니 앞에 내밀었어요. 그리고 아주 친절한 목소리로 시어머님께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시어머님은 제 태블릿 PC 속 당신 사진들을 보며 경악을 금치 못하셨어요. 어머님, 영정사진으로 좀 골라주세요. 제가 사진 2개 중에 도저히 고를 수가 없어서요. 이건 평상시 어머님 모습이 찍힌 사진으로 만든 거라 표정이 뚱하신데 가장 어머님다운 사진이고, 그리고 이건 어머님이 저를 볼 때 눈이 옆으로 쭉 찢어져서 귀신처럼 보이는 걸로 만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진이 가장 익숙해서요. 어머님은 영정사진으로 어떤 게 좋으세요?
야, 너 지금 이딴 장난이나 하려고 여기까지 왔어? 누가 너더러 내 영정사진 만들어 달래? 그리고 지금 나한테 영정사진을 골라보라는 거야? 너 지금 나 놀리냐? 나 살 날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복수하는 거냐고? 아, 모르셨구나. 어머님 장례식 준비 제가 하기로 했어요.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제가 허드렛 일은 참 잘한다고. 그래서 잘하는 걸로 어머님 마지막 가시는 길 편하게 보내드리려고 하는 건데 복수라니 정말 서운해요. 네가 아주 신이 났구나. 누구 맘대로 네 까까한테 내 장례식을 맡겨. 그야 어차피 어머님은 어머님 장례식 못 보잖아요. 제가 맏며느리인데 제가 해야죠. 아, 스위드 골라야 하는데 어머님은 어떤 게 좋으세요? 평상시 까끌까끌한 거 싫어하시는데 어머님은 그냥 아무것도 입지 말고 천으로 둘둘 말까요? 야! 시어머니는 더는 듣기 싫었는지 버럭 화를 내시며 제 태블릿 PC를 집어 던지셨어요. 그리고 일어날 힘이 없으셔서 바닥을 기시며 저한테 오셨는데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태블릿 PC를 집어들고 태연하게 멀어지면서 시어머니께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 어머니, 이게 얼마짜린 줄 아시고, 그리고 왜 화를 내세요? 이 영정사진 전부 업계에서는 나름 제일 비싼 곳에서 맡겨서 진행하는 거예요. 어머니 원래 비싼 거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큰맘 먹고 도리 챙기고 있는 건데 정말 서운해요. 뭐 어차피 장례식 때는 어떻게 지내도 어머님은 모르실 테니까 제가 알아서 준비할게요. 그리고 오늘 도장 찍기로 한 서류는 찍지 않을래요.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는 오늘부터 얼굴 뵈러 오긴 힘들 것 같네요. 어머니 장례 준비하느라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잖아요. 저런 망할년? 넌 천벌 받을 거야. 천벌은 지금 어머님이 받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냥 마지막 선물 해드리는 건데. 그러게 왜 제 딸한테 그러셨어요? 저도 엄마인데 그걸 보고 참을 줄 아셨냐고요. 그럼 부디 편히 떠나세요. 남겨진 가족이랑 유산은 제가 알아서 잘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어머니는 기어코 자리에서 일어나시려고 용을 쓰셨어요. 그리고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는 바닥을 치며 분노하셨고 며칠 뒤 보름도 되지 않아 시어머니는 영영 눈을 뜨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준비한 대로 시어머님의 장례를 진행했어요. 빈소에는 제가 시어머니한테 보여드린 사진이 아닌 곱게 웃고 계신 사진으로 올려드렸고요. 아무리 제 안에 미움이 크다고 해도 고인의 마지막 길을 욕볼 수는 없으니까요. 스웨이드 최대한 좋은 걸로 해드렸는데 시어머님은 제가 준비한 진짜 선물이 마음에 드셨을지는 모르겠네요. 한순간도 좋은 말을 들었던 적이 없었기에 애증인지 뭔지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자상한 시어머니 영정사진 앞에서 내내 눈물이 났어요. 동서는 저한테 왜 우냐며 오히려 시원하지 않냐고 물었지만 저도 그런 감정은 처음이라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님은 화장을 하기로 했기에 한 줌에 제가 되셨는데 시아버님은 납골당이 아닌 그냥 바닥에 뿌리는 걸로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어차피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죽어서도 재산이 뭐니 하면서 챙길 필요 없다. 나 역시도 똑같이 그렇게 보내주렴. 살아서 그렇게 자식 힘들게 했는데 죽어서는 그러고 싶지 않다. 분명 네 엄마는 나랑 생각이 달랐겠지만 뭐가 이쁘다고 그 뜻을 들어주겠니? 그냥 이렇게 하고 남은 우리 식구 늦게나마 평화롭고 화목하게 지내자. 내 바람은 그것뿐이야. 그리고 저 사람이 남긴 개인 유산도 형제가 둘이 똑같이 나눠 가져라. 아버님, 그래도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어머님 개인 재산이시잖아요. 왜요? 재수 씨는 돈도 많으시면서 저희가 가는 건 싫으세요? 아니, 저는 그냥 그래도 주인이 그걸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맞아. 나도 동서 말이 맞다고 생각해. 아버님, 저희는 받지 않을래요. 저도 뭐 끝까지 참지 못했으니까 잘한 것도 없죠. 저희는 빼주세요. 저희는 저희끼리 성실하게 벌어서 모을게요. 자기야, 그래도 되지? 그래, 나도 사실 그러고 싶었어. 저희 부부는 그렇게 시어머님 개인 유산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시어머님의 개인 유산을 모두 챙긴 서방님네는 갑자기 처가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엔 살던 집도 처가에 뺏기고 시아버님이 계신 시댁에 들어가야 할 만큼 어려워졌고 저희는 반대로 바라던 청약에 당첨되어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것뿐이 아니었죠. 내내 어려워서 저희에게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했던 저희 친정에서는 그간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처분하지 못했던 땅을 도시재생 사업으로 처분하게 되면서 거액을 보상받게 되었고 저한테 말도 하지 않고 제 계좌로 10억이라는 큰 돈을 줬는데 제가 싫다고 도로 보내겠다고 질색팔색을 하니 저희 친정 부모님은 자식들한테 똑같이 주는 돈이라며 이사하는데 보태라고 하시더군요. 그 덕에 저희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대출 하나 없이 지금의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었고 저희 아파트가 대단지의 위치도 좋아서 저희가 분양받았을 때보다 3배 가까이 올라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요즘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를 다 부럽다고 해요. 대출 하나 없이 그 비싼 아파트에 산다며 말이죠. 저희 집의 경사는 거기서 끝이 나지 않았어요. 남편은 평소 성실하고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부장으로 승진을 했고 저도 오래 다닌 회사에서 나름 인정받아 팀장급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앞으로도 맞벌이를 하며 저희 딸아이를 키울 텐데 저희 딸은 이런 부모의 열심히 사는 모습을 꼭 배웠으면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저도 못된 거 아는데 요즘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시어머님이 안 계시니 제 인생이 활짝 피었다고요. 한 사람 없다고 이럴 일인가 싶기도 한데 아무튼 저는 이제 더 이상 억울하지도 서럽지도 않아요. 남편과 여전히 잘 지내고 있고 딸아이도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으니 요즘은 더 바랄 것도 없을 정도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가족이 지금처럼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울러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닌 아껴주고 사랑하는 그런 풍요로운 인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려요. 사실 저도 잘한 것은 없다는 생각에 어디에 말도 하지 못했던 사연이었는데요. 이렇게 제 이야기를 마음껏 하고 보니 제 속이 다 시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디 저와 달리 좋은 사람들과 좋은 마음만 나누시길 바래요. 그럼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라며 제 사연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